네, 오늘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저는 이제 회계사로서 지금 소위 태풍의 한 가운데 이제 3월 달인데요. 이번에 그 준비를 하면서 PPT를 3번 수정을 했어요. 사실 2월 말 계획했다가 지금 이제 그 안에 이제 2번의 이제 변화가 또 있어서 이제 캐스와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3차 스티뮬러스 패키지 안이 또 상하원을 통과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뭐 방대한 양의 내용을 다 소화할 수는 없을 테지만 오늘은 특별히 제가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초점을 맞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비즈니스 오너라는 의미는 이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올해 이제 바뀐 1099 NEC 폼을 받아서 스케줄 2로 보고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S코퍼레이션, 뭐 파트너십,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우리 조 사장님처럼 이제 커머셜 프로퍼티 오너, 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이제 각종 특히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상하원을 통과한 이제 레스토랑 리바이탈리제이션 그랜트라고 하는 거, 소위 지금 코마 상태에 빠진 이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제 정상화시키는 어떤 그런 안들인데 굉장히 획기적이고 상당히 하지만 조심스러운 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미에 이거는 이제 통과가 돼야 되고 이런 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라는 단어를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과 더불어서 올해도 상당히 지금 변화가 많이 있을 그 텍스 그 시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급하시지 않다면 기다리셨다가 특히 이제 비즈니스 오너들은 상당히 이제 많은 비즈니스 정보들을 집어넣어서 파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세미나를 들으시고 참고를 하셔서 잘 또 현명한 그리고 이제 정부의 혜택을 이렇게 유틸라이즈를 잘 하셔서 가능한 한 세금을 합법적으로 적게 그리고 아무런 사고 없이 보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툴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진행은 제가 이제 지금 오늘 이 시간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떤 그 플래닝, 그 다음에 스트래터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올해 작년에 이제 새로 등장한 법들, 그 다음에 이제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한쪽 부분은 항상 그래왔듯이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비롯해서 이제 릴리프들 그런 상황들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고 또 이미 발효됐던 이제 정부 안들이 어떻게 마무리가 돼가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떤 과정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우리가 좀 회상을 해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년 산 것 같아요. 작년과 올해. 네, 정신없이 이제 코비드가 시작된 이후부터 Secured Act, CARES Act, 그 다음에 최근에 Consolidated Appropriation Act, 뭐 하여튼 액트는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랜트는 다 등장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트럼프의 정권이 한 번 더 갈 거라는 그런 어떤 솔직히 회계사들은 기대를 했어요. 왜? 법이 바뀌지 않아야 되니까.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서 엄청난 또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우리가 2020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과정을 보게 되면 주로 우리가 이 케어스 액트라고 하는 큰 틀에서 비즈니스 오너들을 상대로 하면 우리가 EI들이라든지 PPP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특이한 그러한 어떤 정부가 소위 돈을 찍어내서 비즈니스 오너들을 살려주는 어떤 그러한 법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게 됐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임팩을 줬던 것이 뭐니 해도 forgiveness라고 하는 메리스로 다가온 이 PPP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이 PPP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거의 조건을 모두 웨이브해주는 어떤 방식의 PPP 프로텍션 프로그램 플렉서빌리티 액트라는 게 이제 4월 달에 2020년 4월 달에 이제 나와서 이 과정을 통해서 8월 달쯤에 이 부분들이 이제 많은 부분이 심플라이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우리가 8주에서 뭐 24주라는 등 커버드 피리어드를 비롯해서 등등 여러분들 이미 귀가 따갑도록 이 넘치는 정보 속에서 들었던 이 PPP. 그래서 저는 사실 약자 BTS도 싫어합니다. SBS 뭐 이런 세 글자로 표현하는 이걸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싫어하는데 하여튼 이 PPP라는 것 때문에 참 많은 한 해의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PPP가 또 등장을 하게 되죠. 2차.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Consolidated Appropriation Act라고 하는 ERA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위 CAS라고 하는 CAS Act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접해 왔었던 뭐 PPP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인플로이들이 고용과 관련된 이 크레딧 이슈들이 이 CAS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광범위해지고 이제 범위가 넓어지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많은 비즈니스 오너들이 이 PPP 내지는 EIDL, 뭐 그랜트, 각종 정부에서 주는 어떤 무상 지원 프로그램에 온통 관심이 쏠리다가 실질적으로 이 고용과 관련해서 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각종 페이를 이건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지만 각종 혜택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냉정하게 이제 판단을 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있는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있어서 이 고용세, 그 다음에 이 웨이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PPP라고 하는 거에 메리트를 많이 느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정부 혜택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운영을 지켜나가는 관점뿐만이 아니라 차제에 이제 이 받았던 어떤 릴리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컴과 상쇄되는 부분과 또 인컴으로 드러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특히나 이 웨이지 부분에서 우리가 PPP를 통해서 폴기브니스를 받고 또 이런 ERC를 통해서 혹은 페이드 식리브 패밀리 리브라고 하는 이 특별 법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정부를 통해 혜택 받은 것들이 결국에 이제 올해 내년에 걸쳐서 이 크레딧이 비용화 될 수 없는 부분들에서 생기는 소위 내가 벌지 않은 인컴이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 바이든 정부에서는 세율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법안들은 TCJA, 즉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발효했던 안들 그리고 그러한 세법들은 2025년이라고 하는 시한부적인 그런 안을 갖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트럼프가 두 번의 정권을 4년에서 그걸 유지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C를 쳐놓은 것이었는데 이제 조 바이든 정권으로 바뀌면서 세법 중에 일부는 얼마든지 행정명령으로 상하원의 동의를 통해서 법안이 바뀔 수도 있지만 행정명령을 통해서도 변경될 수 있는 안들, 예컨대 크레딧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요는 앞으로 바뀌어가는 이러한 어떤 법안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비전문가들로서 상세한 공부까지는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를 갖고 있는 이 프로페셔널들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제 시기에 여러분들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프로페셔널들과의 어떤 의논, 플랜, 스트래터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비즈니스 오너로서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할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가능한 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지난 3월 8일 이제 상하원을 통과한 그런 법안인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스티뮬러스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뭐 600불에 시작한 게 800불에 갔다 1,400불, 뭐 이게 900불로 갈 거냐 2,400불로 갈 거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상원에서 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50-50라는 퍼센테이지가 민주당 의원이 하나가 공화당 의견에 동의하는 바람에 그거를 이제 딜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소위 이것저것이 다 뒤섞여가지고 어떤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법안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티뮬러스잖아요.
물론 지금 제 이 웨비나를 듣고 계신 대부분의 이사님들이나 이 참가자들은 이 인컴의 레인지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되었건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이제 3차 스티뮬러스 이 패키지 안에 들어가서 텍스페어당 1,400불, 그 다음에 디펜던트가 미성년자냐 성년이냐 성인이냐에 상관없이 1,400불, 그래서 결국 2,800불이라고 하는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만들어지게 됐고,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한 가정의 인원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부 지원금으로 작용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스티뮬러스가 된 겁니다. 물론 항상 정부에서 주게 되는 이 스티뮬러스를 보게 되면 인컴 레인지가 있게 되죠. 여기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7만 5천에서 8만 불 사이의 인컴이 싱글이 되게 되면 소위 페이지 아웃이라고 해서 받게 되는 금액이 점차로 줄어들다가 8만 불 이상이 되면 소멸을 하는 것이고요. 메리드 조인트일 경우에는 이제 16만 불의 실링 어마운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불당 5불씩 감소하는 그런 계산에 입각해서 더 1,400불을 다 받으시는 경우와 이제 덜 받으시는 경우, 인컴이 높을 경우에는 아예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도 핫한 게 이 레스토랑 리바이탈리제이션 그랜트라는 거죠. 소위 지금 그 팬데믹을 통해서 가장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소위 하스피탈리제이션 비즈니스들, 식당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어떤 접대 관련된 비즈니스들, 그 다음에 이제 미용실, 뭐 이제 이런 어떤 데들이 굉장히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마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정부가 어떤 물량 공세를 통해서 이제 이 비즈니스들을 이제 소위 리바이탈리제이션을 하겠다는 의도와, 그리고 이미 이제 통과된 밀엔터테인먼트 중에 밀의 100% 공제룰까지 합쳐져서 이제 바야흐로 레스토랑 오너들이 그나마 정말 어려운 분들이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정부의 효과적인 혜택안이 이제 또 발효가 되게 됐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대통령의 사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는 이게 완벽하게 법안화됐다고는 볼 수 없어요. 다만 상원과 하원을 통과됐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법안 통과된 내용을 좀 서머라이즈를 해서 여러분들, 아무래도 비즈니스 오너들 중에는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OC 이사님들께서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대상들이 어떻게 보면 타운 내에 작고 큰 식당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을 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그랜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그 비즈니스 범주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크게 이제 식당,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비버리지를 파는 바, 그 다음에 이제 살롱, 그 다음에 이제 크게는 이제 일반적으로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 그 다음 푸드트럭 등 음식과 관련된 혹은 호텔, 이런 어떤 부분들입니다. 물론 저기다 제가 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인컴 리미테이션이 있거든요, 그로스. 그래서 큰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은 사실은 일리저빌리티가 없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비록 저러한 비즈니스 형태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이 그러면 일리저빌리티가 없느냐,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 가버먼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리저빌리티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제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소위 이 어필리에이트된 비즈니스가 20개 이상의 로케이션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즈니스를 크게 하는 사람은 받기는 힘들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트레이드 컴퍼니들. 그래서 이제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미 PPP나 이런 정부의 릴리프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경우에는 이제 배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랜트를 받는지를 계산을 하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셉은. 2019년도와 2020년도의 레비뉴를 비교해서 떨어진 만큼 돈을 준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2019년도에 60만 불의 매출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40만 불의 매출을 올렸다. 100만 불이었는데 2019년도 죄송합니다. 2019년도에 1밀리언이었는데 2020년도에 60만 불로 매출이 떨어졌다. 극심하다. 그러면 40만 불의 차이만큼 그랜트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일에 2020년도에 그런 비즈니스를 한 경우는 2019년도에 비교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등장하는 것이 소위 이제 Qualified Grant Expense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2020년도에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 대비 인컴을 비교해서 손실이 난 것만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ualify Expenditure, 그러니까 Qualify Expense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법안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둘러서 세금 보고를 하는 게 좋지 않은 상황에 이제 맞닥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숨 고르기를 하면서 그동안 받은 릴리프와 앞으로 받게 될 그랜트 사이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맥시마이즈해서 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까라는 걸 논구를 해야 될 지금 심각한 상황이 놓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내가 70만 불이라는 비즈니스 익스펜스를 2020년도에 썼는데 인컴은 50만 불밖에 되지 않다. 그럼 손실이 이제 20만 불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 20만 불의 그랜트를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그랜트를 받을 수 있는 소위 이제 비즈니스가 이렇게 여러 개 묶여 있는 경우에는 이 정부에서 이 어플리에이트 그룹이 받을 수 있는 어마운트를 맥스를 정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대기업, 프랜차이즈하는 대기업들이 또 독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여기도 보게 되면 제가 항상 정부 법안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컬한 게 금액이 커요. 5 밀리언, 10 밀리언, 맥스가. 그러면은 사실은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 봤을 때 저 큰 금액이 사실은 그림의 떡일 수 있는 거죠. 거대한 기업에 비하면. 하지만 어찌 되었건 지금 이 레스토랑 리바이탈라이제이션 그랜트라고 하는 법안은 지금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시는 음식점을 하시는 사장님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약간 PPP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팬데믹이 시작된 2월 15일 2020년부터 디셈버 31st까지 발생된 퀄리파이 익스펜스들을 다 모읍니다. 물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확실치가 않은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PPP를 통해서 이제 forgiveness를 받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ERC를 통해서 또 크레딧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 소위 말해서 그 지금 eligible expenditure를 제가 구분해 놨지만 저기 보시게 되면 payroll cost라는 게 제일 상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forgiveness를 받는 메이저 이유가 우리가 PPP를 받은 금액의 60% 이상이 payroll cost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더블 딥, 소위 말해서 정부 혜택을 받은 이 범주까지 우리가 포함을 해서 비용 클레임이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안들이 어떻게 또 이제 구체화되고 또 프랙티컬하게 이제 적용을 되는지는 또 봐야겠지만 어찌되었건 큰 가닥은 2020년도에 비즈니스를 했을 경우에는 발생한 비용과 발생된 수익 사이의 차이만큼 우리가 클레임을 할 수 있다. 그랜트를. 그다음에 2019년과 2020년도를 비교해서 극심한 매출의 감소분만큼 우리가 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리텐션 크레딧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데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 바뀐 캐스 안에 보면은 그 전에는 PPP를 사용해서 지출한 월급은 ERC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캐스에서 그게 리빌 됐거든요.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레스토랑 리바이탈리제이션 그랜트에서는 이 ERC를 사용한 부분도 비용으로 쳐주느냐 안 쳐주느냐는 아직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겠지만 사실은 뭔 소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가 뭐 얘기는 하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부 혜택을 받아서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웨이브를 받았고 지금 캘리포니아는 웨이브를 받은 그 인컴에 상응하는 비용은 비용 처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스테이지에 있고 IRS는 오케이 이 PPP를 받아서 forgiveness를 받은 그 비용은 non-taxable이고 사용한 비용도 비용 처리 인정해 주겠다. 이러한 스테이지 Y인데 또다시 정부가 이제 그랜트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랜트를 받았을 때 이 그랜트를 받기 위해서 계산에 넣는 비용을 이러한 그랜트를 받아서 웨이브 받은 포션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있어서 아직 그 명확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다. 하지만 하나 명확한 거는 이 ERC 부분은 제외가 된다. 왜냐하면 ERC는 PPP로 페이한 월급까지도 지급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3번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뺀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제가 하고요. 그래서 이 더블 딥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논의가 시작되겠지만 지금 스테이지에서 봤을 때 우리가 ERC를 제외한 PPP로 폴기브니스를 받은 그 월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리바이탈레이션 그랜트를 신청할 때 적용하는 비용 이 부분에는 가산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이 그랜트를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의 규모가 결정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을 보게 되면 일리저블 비즈니스는 50만 불 미만의 그로스 리시트 그러니까는 수익이 그로스 레비뉴가 2019년도에 50만 불 미만인 이 비즈니스 오너에게 먼저 이게 법안이 상정이 끝나고 대통령이 서명과 동시에 이제 실행이 될 텐데 처음 21일 안에 이제 이 비즈니스들을 상대로 해서 먼저 이제 분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포지션인 20 빌리언은 어떠한 기준을 또 마련을 해서 이제 분배가 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굵직굵직한 안만 나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돈이 어떠한 과정을 또 어떠한 신청 방법을 통해서 받게 될지는 이제 차후 또 SBA에서 또 안내가 있을 거죠. SBA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게 SBA를 통해서 직접 디스트리뷰션 될 건지 EIDL처럼 아니면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될 건지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EIDL 받는 방식으로 SBA를 통해서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받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9년과 2020년도의 그로스를 비교하고 혹은 2020년도에 넷인컴을 또 구하기 위해서는 또 신속하게 이 결산이 2020년도 결산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계사들이 지금 세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려운 비즈니스들을 이런 숫자적인 것들을 빨리 결정을 해서 일리저빌리티를 따져서 신청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제가 밑에 빨간 글씨로 써놨지만 이거는 이제 현재 스코어 지금 진행형이고 이제 이 법안들이 디테일 돼 가는 거를 전문가들과 이제 상의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하시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부가 발표한 모든 안들이 지금 캘리포니아의 세법과는 부딪히는 부분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보다 감추어진 부분, 즉 캘리포니아가 따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지만 이 부분들이 지금 진행형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은 PPP 폴기브니스 받은 게 인컴이냐 아니냐. 캘리포니아는 인컴이 아닙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보고하는 방법이 2020년도에 만일에 일찍 신고를 하시게 되면 폴기브니스를 받는 게 확실시 되면 인컴으로 잡아야 돼요. 아니면 인컴을 잡지 않는다면 폴기브니스로 지출한 익스펜스를 다이스트레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보고가 페더럴과 스테이트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개인법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세법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드러나 있는 동일한 법도 있지만 차이가 나는 법이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셔야 되고 조금 여유 있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플래닝과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비즈니스 오너로서 비즈니스라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또 번 돈을 고스란히 나의 퍼스널로 가져오는 게 목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플래닝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부에서 주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크레딧이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어떤 툴들을 동원할 수 있을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따지고 보면 비즈니스에서 번 돈이 모이는 곳이 결국 사장님들의 퍼스널이기 때문에 내 텍스 브라켓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트럼프 때에 발효가 됐던 이 소위 텍스 컷 앤 잡 액트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텍스 레이트이 낮아졌어요. 사실은. 중산층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코퍼레이션, 비즈니스 오너를 대상으로 봤을 때는 코퍼레이트 레이트이 21%로 떨어지고 S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또 LLC 같은 경우, 패스트 엔터티 같은 경우는 섹션 199A 디덕션이라고 하는 그 세법을 통해서 20%의 일리저블 디덕션을 한꺼번에 럼썸으로 주는 그런 법안이 있었죠. 하지만 개인세법으로 봤을 때에는 썰트라든지 그 다음에 퍼스널 이그젬션을 할 수 없을 그런 어떤 소위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세율을 더 물리는 그런 어떤 법안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4가지 버켓을 제가 그려놨는데 비즈니스 오너로서 알아야 하는 개념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똑같은 돈을 벌었을 때 내가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사실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한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타이밍 매너가 있어요. 즉 수익은 밀고 비용은 땡겨라. 이건 이제 전문 용어로 occur, defer 이런 개념인데요. 비용은 땡길수록 유리하고 인컴은 밀수록 당해년도에 내야 될 세금이 적어 줄일 수 있는 그런 개념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타이밍을 얘기할 수가 있고 시프팅은 뭐냐면 내가 비즈니스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or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동일한 비즈니스를 다른 어떤 피지컬 이어 칼렌더 이어로 하나를 구조를 만들므로써 여기에 인컴의 벌든을 다른 데로 시프트를 옮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해에 내가 납부해야 할 텍스를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텍스에서 인정하는 코드, 즉 제가 오늘도 설명하고 있는 정부에서 공제가 가능한 어떤 세법적인 부분들을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4번째는 프로덕트, 즉 인컴의 종류. 미국은 세법이 인컴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인컴의 종류를 구분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버킷은 비즈니스를 하나를 갖고 있던 여러 개 갖고 있던 이러한 4가지의 요소가 모두 고려가 돼야지만이 세금을 올바르게 줄일 수 있는 스트래티지와 또 그 전에 플래닝이 가능하다라는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자, 2020년도에 세법 그 텍스 레이트를 보게 되면 간단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중간에 있는 거를 위로 3개, 밑으로 3개, 마지널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24%가 마지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널보다 내가 세율을 많이 내고 있다. 그러면 하이어 텍스 브래킷인 거고 밑으로 내고 있다 그러면 롤 텍스 브래킷. 그럼 마지널이란 뭐냐? 오케이. 내가 어떤 내야 할 만큼의 텍스를 내 인컴 비율로 맞춰봤을 때 에브리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컴 메리드로 봤을 때는 32만 불과 17만 천 사이에 있는 이 마지널이 있고 개인인 경우에는 이 레인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트럼프가 만들어놓은 텍스 브래킷은 40%를 10%부터 37%로 이 7단계로 나눠놨던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2025년도 이후가 되게 되면 아마도 이것은 다 이 텍스 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높아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과거로 회귀한다라고 봤을 때 이러한 40%대의 이제 인상이 있게 되는데 물론 이 선셋 2025년의 이 기간은 이게 조 바이든이 이제 내년에 이것을 이제 바꾸겠죠.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세법의 구조를 아마 바꾸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율은 반드시 올라가는 쪽으로 제가 나중에 이제 조 바이든 프로비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복잡한 어떤 차트가 나왔지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비즈니스 오너로서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1040이라고 하는 이 폼은 상당히 복잡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1040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지금 딱 봤을 때 우리 사장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비즈니스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디덕션의 요소가 섞이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 개인적으로 내야 될 세금의 결정이 이러한 제반 여건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모이기 전에 이 규모를 줄이는 플랜을 적용해야지만이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든다라는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건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 세법 변경에 의해서 발생한 게 이 결국 이 썰트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스테이트 텍스와 재산세를 합쳐서 10,000불밖에는 공제할 수 없는 이 현실적인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이 개인 텍스에서 해야 되는 이 아이템화이즈 디덕션에서 상당히 많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죠. 물론 캘리포니아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썰투룰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재산세가 높은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만불을 공제 이것 때문에 세금이 올라가는 현상을 느낀 분들이 아마 작년에 많았을 겁니다. 올해도 동일한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내가 제한된 틀 안에서 세금을 적게 낼 것이냐. 결국에는 여기 지금 above the line 디덕션이라고 해놓은 부분은 뭐냐면요. 세율을 결정하는 어저스티드 그로스 인컴에 도달하기 직전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는 인컴이 도달하기 직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룸들이 있는 거죠. 그중에서 이번 세법 2020년도에 큰 변화가 뭐냐면 내가 스탠다드 디덕션을 쓸 경우에 교회에 헌금을 했거나 아니면 어디 체리터블, 컴패션에 돈을 냈거나 300불까지 유니버셜 디덕션을 받을 수 있는 룰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I랑 트래디셔널 IRA 제가 이제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70.5세에서 72세까지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70.5세가 되면 RMD를 받아야 되고 TI를 불 수가 없었는데 70.5세가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2년을 더 TIR을 넣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툴이 생겼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계세요.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코퍼레이션을 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불입하고 있는 인슈런스 있잖아요. 그게 셀프 인슈런스, 헬스 인슈런스 프리미엄을 디덕션을 받을 수 있는 룰이 있는데 회사를 통해서 납부를 하고 W2 회사 그걸 찍어가지고 가지고 올라가면은 본인이 개인 텍스에서 이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사장님들이 W2의 처리를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보험을 프리미엄을 내고 있다면 셀프 인플로이드 헬스 인슈런스 프리미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스케줄 C 하시는 분들도 비즈니스 통장에서 보험을 냈을 때 이거를 적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일렉트릭 카 이거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미셸레니어스 크레딧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패스트루 엔터티를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 오너들은 직원들에게 팁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게 했을 때 직원들의 팁의 파이카 텍스 부분 중에서 소위 그 OASDI 그러니까 메디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크레딧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페이롤 텍스를 팁 부분에 있어서 5,000불을 내줬다 그러면 그 5,000불이라고 하는 비용이 개인 텍스에 들어와서 그대로 크레딧으로 이걸 이제 레스토랑 팁 텍스 크레딧이라고 그러는데 비즈니스를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팁을 보고를 하지 않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패스트루 엔터티를 갖고 계신다. 이분 C컵을 하신다 하더라도 직원들로 하여금 팁을 보고하게 하고 그 팁에 해당되는 파이카 텍스를 부담을 하셨을 때 일정 부분을 본인이 개인 텍스 혹은 회사의 크레딧으로 일례로 제 손님 중에서 한 10대 개 정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코퍼레이션 텍스 리턴을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안 내십니다. 왜냐하면 팁텍스 크레딧을 이용해서 텍스를 안 내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S코퍼레이션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거를 본인의 개인 텍스와 복제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섹션 199 디덕션. 그 코퍼레이션 패스트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20%라고 하는 럼썸을 디덕션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 제가 이제 또 비즈니스에 대해 설명드릴 때 할 거고요. 자, 올해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웃사이더 서비스 혹은 기그 월커인 경우에는 1099 NEC라는 보험을 받았을 겁니다. 이거는 1099 미셸레니어스하고 똑같은 건데 IRS가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배달업이나 기그 월커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 목적, 감사를 목적으로 해서 이 폼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 1099 미셸레니어스 폼은요. IRS에 파일을 하게 되면 IRS에서 독립적으로 캘리포니아로 보내줬어요. 근데 이 1099 NEC 폼은 캘리포니아를 별도로 파일을 해야 됩니다. IRS에서 안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프랜차이즈 텍스보드로부터 1099 금액에 대해서 세금 보고가 안 됐다라는 편지를 받게 되면 내 1099나 NEC 폼이 스테이트로 파일이 안 됐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고 보내주시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유니버셜 디덕션 300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바뀐 폼의 이 부분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SIRT 룰 때문에 스탠다드 디덕션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거의 2배 이상 높아졌어요. 24,000불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진간한 모기지 이자와 어진간한 재산세, 또 어떤 분은 페이오프된 집에서 하신다면은 실질적으로 아이템아이즈가 어려워요. 스탠다드 디덕션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잊지 마시고 이 유니버셜 디덕션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이 없으신 분이라도 그동안은 도네이션이 디덕션이 안 됐다. 올해부터 300불은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컨트리뷰션의 리밋도 AGI의 60%에서 AGI의 100%. 그러니까 내가 AGI가 100만 불이다 그러면 100만 불까지 도네이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코퍼레이션은 노멀리 넷 인컴의 10%였는데 25%까지 컨트리뷰션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컨트리뷰션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건 좀 회계사들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도너 어드바이즈드 펀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가끔 제가 이 비즈니스가 잘 되시는 사장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아요. 자, 지금 돈은 벌었고 세금은 내기 싫은데 지금 당장 내가 뭐 럼썸 디덕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12월에 그러한 상황이 맞닥뜨렸다면 이 도너 어드바이즈리 펀드, 어드바이즈 펀드라고 하는 도네이션 방식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10만 불이면 10만 불, 20만 불, 20만 불을 소위 내가 뭐 어뉴티나 펜션 플랜 하듯이 어떤 파이낸셜 그룹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럼 그 투자의 목적은 날 위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메릴 린치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뭐 우물 파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펀드가 그리 들어가서 내가 당해년도에 컨트리뷰션한 그 20만 불의 돈을 내가 디덕션을 할 수가 있고요. 매해 그 20만 불의 수익금을 가지고 그 메릴 린치는 우간다에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난 수익에 대해서 도네이션을 받으라고, 디덕션을 받으라고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를 보내줘요. 그러면 이 20만 불 도네이션 한 거 가지고 내가 평생 텍스 리턴 하면서 디덕션을 할 수 있는 체리티를 통해서. 그리고 그 20만 불 원금은 어떻게 되느냐? 예, 그거는 도네이션 한 거기 때문에 그 난포프라피 오가니제이션의 목적에 따라서 소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너 어드바이즈 펀드라고 하는 이 굵직한 체리터블의 그 툴이 있다라는 거를 왜냐하면 뭐 워낙에 미국은 이 도네이션 문화가 발달을 했는데 어떻게 뜻하지 않게 인컴이 연말에 많이 발생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툴을 다 동원을 해도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 그러면 그 세금을 가지고 이런 좋은 곳에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도네이션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향후 3년 동안 100만 불의 도네이션을 하겠다 했을 때 이거를 3년에 나눠서 도네이션 하는 게 세제 혜택이 크냐 아니면 한꺼번에 하는 게 크냐, 단연코 3년에 나누지 말고 올해 100만 불을 해버리시라는 거죠. 그래야지 세금이 훨씬 더 이익이 큽니다. 근데 그렇게 금액이 커질 때에는 도너 어드바이즈드 펀드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퀄리파이 플랜을 통해서 회사 혹은 개인 자체적으로 리타일 플랜 셋업을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플래너분과 관련해서 우리 뭐 장윤정 이사님 같이 이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제가 깊게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케어스 액트라는 걸 통해서 리타일 플랜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RMD를 미룰 수 있는 거. RMD를 70.5세 무조건 받았어야 되는데 RMD는 텍서블인 거 다 아실 거고요. 그걸 내가 72세까지 미룰 수가 있습니다. 미룰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70세부터 72세 동안 2년 동안을 더 리타일 플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리타일 플랜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내가 개인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변화는 스트리치 아이라라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리타일 플랜을 갖고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기뻐하면서 내 이 리타일 플랜을 가져갈 겁니다. 생명보험과 함께. 기뻐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뻐하지 않을까, 시간 지나면. 근데 이거를 평생 자기가 나눠서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 법에 따라서는 10년 안에 그 디스트리뷰션 다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상속 플랜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내가 쌓아둔 이 리타일 플랜의 펀드를 내가 상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 플랜 자체에 이 부분이 반영돼야 돼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70.5세. 미니멈 웨이지가 70.5세여서 72세로 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 10만 불은 뭐냐?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체리터블을 통해서 공제를 받는 방법 중에 내가 리타이어한 후에도 부자예요. 계속 인컴이 들어와. 그러면 RMD를 받게 되면 텍스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RMD를 받은 걸 다 세금을 내야 될 상황이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페널티 프리로 이 10만 불을 도네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디스트리뷰션을 받아가지고. 체리터블 목적으로. 예. 그 다음에 내가 아이라에 있는 돈을 체리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컨트리뷰션, 본인의 개인 텍스를 줄이는 어떤 툴로서 뭐 리타일 후에도 많은 세금을 내고 계신다. 그러면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퀄리파이 플랜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이거는 뭐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퀄리파이 플랜이라고 하는 거는 IRS에서 정해놓은 어떤 fiduciary duty로 인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IRA가 있고 회사 레벨에서 할 수 있는 IRA가 있고 쉽게 말하면 펜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내가 어떤 리타이어 플랜을 할 때 IRS의 룰에 따라서 하게 되는 펜션, 언컨트롤한 거죠. 하지만 어뉴티라고 하는 거는 디덕션이 텍스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컨트롤 가능한 거기 때문에 펜션이라는 걸 국한되고 생각하시면 이러이러한 이제 리밋의 금액만큼 본인이 이제 컨트리뷰션을 회사든 개인적이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텍스 디덕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스가 체인지 된 게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이 소위 PTA, 401k라든지 이 펜션 플랜을 셋업할 때 이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TPA를 써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듀데이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시적으로 내가 늦었다, 셋업이. 그래도 텍스 리턴을 파일하기 전에 셋업을 해갖고 컨트리뷰션을 해도 그 해당되는 해에 컨트리뷰션 한 걸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아직 텍스 리턴을 하시지 않고 지금 인컴이 많이 나와서 세금 걱정을 하시고 계신다면 왜냐? PPP도 받은 것 때문에 인컴이 늘어난 비즈니스 오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전문가들과 상담을 해서 우리가 리타일 플랜을 셋업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그러한 툴로 사용하시면 지금 한시적인 이 법의 베네핏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퀄리파이 플랜은 펜션 플랜은 IRS에서 정해준 컨트리뷰션 리밋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혜택은 이러한 파이낸셜 플랜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이 소위 플래너블 커스트가 직원 한 명당 1,000불까지 이 커스트를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세금 보고하시러 오시는 분들 중에 10명 중에 9분이요. 스탁 거래 스테이트먼트를 꼭 다 들고 오십니다. 이거 안 들고 오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만큼 이 캐피탈 게인 로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쉽게 말하면 이 캐피탈에서 발생한 인컴과 소득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캐피탈 로스가 발생했을 경우 매년 3,000불씩 오디너리 인컴하고 옵셋을 시켜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비용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하나와 숏텀과 롱텀 사이에는 텍스 베네핏이 다르다. 즉 숏텀을 통해서 개인을 보시게 되면 숏텀 캐피탈 게인은 오디너리 인컴 레이트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이 높을 경우에 숏텀으로 단 100불이 인컴이 나더라도 거기에는 내 텍스 하이어 텍스 브라켓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롱텀일 경우에는 이렇게 구간별로 가지고 있는 소득이 낮을 경우 아예 텍스를 부과받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에서 인베스트먼트를 장려한다는 것은 숏텀이 아니라 롱텀. 근데 요즘에 오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이 단타들을 많이 하셔서 이 워시 세일이라는 걸 통해서 로스를 베네핏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나 사장님들, 남자 사장님들, 여자 사장님들 이렇게 남자 사장님들 와이프분들이 남편 몰래 주식 투자해갖고 세금 보고하라고 날라왔네 줬는데 개인이 왕창 난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선무당이 사람 잡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넣어놓고 다 떴는데 내 손이 마에스터. 그게 아니라 작년엔 누가 뭐 뒷걸음질 쳐도 다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랐다고 솔당 팔아가지고 숏텀 게인을 갖고 오시는 가정주부들이 많아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3.8%의 넷 인베스트먼트 인컴 텍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 사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기서 말씀드리면 넷 인베스트먼트 인컴 텍스예요.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의 소득이 투자 소득만 제가 이 여기에 나타내는 이 블락깃을 넘어갈 경우에 3.8%의 썰 텍스를 더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소득이 높을 경우 순수 세금을 저만큼 더 낸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이 버추얼 커런시. 예, 이거는 작년에 워낙 많이 시끄러웠던 부분인데 핵심적인 거 몇 개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비트코인도 굉장히 붐이 일어가지고 이 버추얼 커런시에 손을 대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어떤 회사는 어떤 대가로 예를 들어서 뭐 스탁 옵션이라든가 어떤 대가로 버추얼 커런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프로바이드한 서비스의 대가로 어떤 베네핏을 버추얼 커런시를 봤을 때에는 오디너리 인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페어 마켓 밸류로 보고를 하셔야 돼요. 보고를 안 할 경우에는 문제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세금 보고를 할 때 반드시 내가 이거를 취득했거나 팔았거나 아니면 교환을 했거나 받았거나에 대한 노티스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체크마크를 하지 않으면 프로세싱이 되질 않기 때문에 yes나 no나 쌍방간에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IRS에서 각각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를 보내줘요. 얘네들이 이 소위 코인베이스라든지 이 퍼블릭 레코드를 추적을 해서 세금을 탈루했을 경우에 이러한 노티스를 받게 되고 잘못하면 기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혹시나 작년에 버추얼 커런시에 관련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그거를 세금을 보고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회계사들과 상의를 하셔야 되고 개념적으로는 버추얼 커런시는 프로퍼티입니다. 주식과 같은.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발생이 있을 경우에는 캐피탈 게인으로 가게 되는데 손실이면 로스로 가요. 단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대가로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은 오디너리 인컴이다. 캐피탈이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커런시로 간다. 요걸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다른 걸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내가 버추얼 커런시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2020년도에 그거를 2020년도입니다. 자, 제가 좀 빨리 진행할게요. 시간이 이제 1시간이니까.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동일한 방법입니다. 비즈니스 오너들께서는 어떠한 방법이든 스케줄 C가 됐던 1120이 됐던 1120S가 됐던 1065 저 숫자 의미가 뭔지를 지금 혹시 모르신다면 심각하게 본인을 자책하시고 본인의 회계사한테 전화 걸어서 저 숫자의 의미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인 텍스와 마찬가지로 내가 비즈니스의 1년 동안의 모든 결과가 이 폼에 집약이 되게 되고 이 폼에 집약되는 가운데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따라야 하는 그리고 내가 반드시 챙겨야 하는 룰링들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 추려놨습니다. 패스트루 엔터티, 즉 LLC, 그 다음에 S코퍼레이션을 가지고 계신 오너들, 특별히 S코퍼레이션을 가지고 계신 오너들께서는 본인이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이 리저너블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저너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제가 실질적으로 텍스 디펜스를 몇 건 하다 보니까 IRS가 이제 오너가 갖고 가는 저 월급에 리저너블하냐 안 하냐를 따집니다. 이유인 즉슨 오너의 비용, 회사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인컴은 K1이라는 걸 통해서 페이롤 텍스가 없이 오너의 개인 텍스로 넘어가기 때문에 IRS가 페이롤 텍스를 피하기 위한 목적 혹은 파이카, 페이롤 텍스를 피하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서 오너가 돈을 자기가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 빼가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S코퍼레이션이라든지 LLC 같은 경우, 특별히 LLC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일 경우에 보고를 안 하면 페널티까지 매기는 지경까지 이제 왔는데 본인의 엔터티가 패스트루 엔터티일 경우에는 본인이 투자한 금액, 즉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의 양, 그 다음에 본인이 LLC를 열면서 집어넣었던 돈의 양이 본인의 판돈이다. 쉽게 말하면 내 베이시스.
그러면 내가 회사가 계속 인컴이 났다면 그 이상을 가져가도 문제가 없지만 본인의 회사가 계속 로스가 나고 있는데 돈을 빼가고 있다. 월급 외의 돈으로.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reasonable compensation과 베이시스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LC인 경우에는 파트너가 베이시스가 마이너스일 경우에 올해부터는 비기닝의 텍스 베이시스와 엔딩 텍스 베이시스의 변화를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일하고 계시는 회계사들이 다 법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알아서 할 거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내가 막 돈을 빼가도 된다고 해서 회사에서 내가 합당한 월급이라 아니면 파트너십일 경우에는 개런티드 페이먼이라고 하는 방식이 아닌 그냥 막 옮겼을 때에는 반드시 내 베이시스상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회사가 얼마만큼의 인컴이 났는지를 정기적으로 컨펌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렌탈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렌탈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지금 제가 이제 패스트로 LLC, S코퍼레이션, 그 다음에 렌탈 비즈니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 이제 패스트루로 넘어가는 인컴에 대해서 개인으로 가서 개인에서 그 인컴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는 룰이 지금 재작년 트럼프가 4년 전에 TCJ 액트를 하면서 섹션 199A 디덕션이라고 하는 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컴이 내가 20%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특별히 렌탈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경우에 세이프 하버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루틴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소극적으로 렌탈 비즈니스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소극적인 의미의 렌탈 비즈니스는 트리플 넷으로 렌트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트리플 넷이란 렌탈의 테넌트가 내야 될 렌트에 각종 캠이라든지 재산세 이런 걸 다 전기세라든지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받는 경우 모든 걸 다 합쳐서 하나의 렌트라고 하는 계약 자체로 받는 걸 의미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트레이드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루 엔터티에서 받은 인컴에 대해서 20% 공제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제 기그 월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소송에서 졌잖아요. 우버 그 다음에 이런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디펜던트 컨트랙이냐 아니냐 때문에 굉장히 소송이 많았어요. 결론적으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종 베네핏이나 페이롤 텍스를 그 고용주가 내줘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본인이 기그 월커인데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 파이카 텍스 위돌도 하지 말아라 라고 신청할 수 있는 양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출할 경우에는 본인이 그냥 그로스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려요. 작년에 새로 생긴 거거든요. 2019년도에. 자, 스케줄 C로 보고 하시는 분의 팁으로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코퍼레이션 오너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는 건데 제가 판단할 땐 스케줄 C를 하시는 분에게 훨씬 더 효과이기 때문에 이건 스케줄 C를 하시는 분에게 강권을 합니다. 자, 본인이 올해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로서 일을 해서 인컴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인컴이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셀프 인플로이 텍스가 부담이 돼요. 그러면 이 인플로이어 텍스 유예라는 게 있거든요. 웨이브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즉 올해 내야 될 거 반, 올해 내야 될 거 100%를 반반 나눠서 2021년 3월 31일까지 2020년 남아서 내는 게 있는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스케줄 C에다가 텍스를 계산할 때 셀프 인플로이 텍스라는 걸 냅니다. 그때 계산이 되는데 포함이 되는 게 바로 이 자영업세예요. 17점. 17%. 여기서 말하는 6.25라고 하는 OASD야. 소셜 시큐리티 포션과 이 인플로이 메디케어리라고 하는 1.45가 더해져서 우리가 7.65 플러스 7.65 해갖고 내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 가서 월급을 받게 되면 나머지 7.65는 오너가 내주기 때문에 7.65만 내지만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이 두 개를 다 내게 됩니다. 자, 거기서 반쪽 7.65 중에 6.2% 나온 텍스 중에 6.2%를 어떻게 내년으로 반, 그 후년으로 반으로 유예를 벌였어요. 그러면 올해 인컴 텍스를 내실 때 세금을 줄여서 납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꼭 알아두셨다가 내가 저기 PPP도 받고 뭐 이러느라고 내가 비즈니스 익스펜스를 써서 공제를 했는데 인컴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안 줄었다면 커미션 받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럴 경우는 꼭 참고하셔서 요 툴을 사용하시면
올해 당장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해서는 뭐 페널티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나눠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프리페이드 페널티가 없어요. 이건 밀어놨다가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해 내가 6.2%의 자영업세를 뒤로 디폴트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섹션 199에 들어서 하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정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20%의 공제가 없어진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베네핏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 개인 텍스상에서 텍서블 인컴을 그러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 텍스의 텍서블 인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오너로서 비즈니스에서 건너가는 인컴을 줄여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패스트로 엔터티 오너들은 내가 결과적으로 받은 인컴에서 20%라는 추가 공제를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인컴을 벌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덜 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 개인 텍스 안에서 이 인컴을 내가 맥시마이즈를 할 수 있는 이 밑으로 마지널 텍스 밑으로 잡아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마지널 텍스 레이시라고 강조한 이유가 모든 텍스 베네핏의 페이지 아웃이 작동을 하는 게 마지널 텍스보다 올라갔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세제 혜택에 되게 유용하다. 받기 위해서.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발의된 이 파트너십에 있어서 파트너들이 자신이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사 돈을 빼갈 때 이 텍스 베이시스를 갖다 공개해야 되는 룰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텍스 베이시스라는 개념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왜 이런 걸 만들어냈느냐 IRS가. 이유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에요. 파트너십을 만들어 놓고 페이롤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 파트너들이 막 돈을 빼가는 행위, 결과적으로 파트너십은 로스가 난 경우.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파트너십에서 론을 냈는데 파트너가 십에서 론을 갖고 있는데 그 론을 막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S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S코퍼레이션이 비즈니스 론을 받아서 캐시가 들어왔는데 예컨대 EIDL이 들어왔어요. 파트너십에도. 근데 회사는 마이너스인데 막 다 가져갔어요. EIDL. 자, 그런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EIDL과 PPP 관련해서 IRS 어떤 규정을 줬냐면 이 부채는 파트너십이나 S코퍼레이션 오너의 베이스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보통 파트너십은요. 본인이 리콜스를 개런티를 하게 되면 그거는 본인의 텍스 베이시스로 간주가 돼요. 리스크 테이크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EID는 정부의 어떤 릴리프였기 때문에 이거는 텍스 베이시스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 이외에 비즈니스 목적의 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감사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이걸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파트너 한 명당 270불의 페널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장님들이 챙겨야 될 몫보다는 여러분들 텍스 보고를 해주는 회계사들이 이 룰을 알고 이 페널티가 나오지 않도록 잘 보고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목적이 포지티브 때문이 아니라 네거티브 캐피탈 밸런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S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 보고 개인 텍스 리턴을 보게 되면 렌탈을 보고하는 스케줄 2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스케줄 2가 있어요. 그러면 내 텍스 리턴에 여기 내가 갖고 있는 패스트로 엔터티 이름이 나오고 여기에 책 마크가 돼 있느냐. check if base computation is required. 그러면 S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베이스 스테이트먼트를 개인 텍스에 어태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2019년도 텍스 리턴부터. 안 붙이면 페널티였는데 IRS가 그걸 관련해서 페널티 레터를 아직 안 보내는 걸로 봐서는 얘들이 바빠서 그런 건지 퍼스트 이어 릴리프를 해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핵심은 베이시스. 자기가 회사를 만들 때는 그 원금의 이상을 로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져갈 경우에는 excess of distribution이라고 내가 회사를 만들어 놓고 합당치 않은 이익을 취한 거다. 페페 컴퍼니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배당으로 간주해서 30%의 텍스를 물릴 수가 있습니다. 5월 그거를 컴펜세이트로 강조해서 파이카 텍스를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IRS는 절대로 파이카 텍스를 물리지 않습니다. 왜? 배당으로 가는 게 30%가 높기 때문에 배당으로 가.
그래서 혹시 뭐 감사나 이런 거 걸렸을 때 S코퍼레이션 오너들은 개인 텍스를 반드시 같이 감사를 받거든요. 그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회사가 인컴이 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작년과 재작년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로스가 날 경우에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라라는 취지에서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트 방법으로 우리가 100% 보너스 디프레이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섹션 179라고 그래서 마지막 쿼터 안에 막 장비를 사는 거죠. 지출을 늘려서. 그거를 모두 다 우리가 섹션 179 방법으로 라이트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인컴이 예상외로 많이 났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세금을 줄 수가 있고요. 커스트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 세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필립 이사님이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도 하나의 렉처의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계획을 퀄리파이 플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한번 좀 계획을 해볼 계획이고요. 어찌되었건 중요한 거는 이제 건물을 이제 본인의 비즈니스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렌탈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 커스트 세그리게이션 툴을 통해서 발생된 막대한 양의 디프리시에이션을 내가 렌탈 인컴하고 옵셋시킬 것이냐 내가 발생시킨 내 비즈니스 인컴하고 옵셋시킬 것이냐라는 개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또 관심 갖고 있는 이제 이 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 사장님들, 우리 클라이언트분들 이런 질문에서 그럼 무조건 사 먹으면 되겠네. 이제 밖에 나가서 그냥 무조건 그냥 집에서도 그냥 애들 막 배달시켜 먹이고 뭐 그죠?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 법안이 나왔을 때는 그 법안의 취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점 주인들, 레스토랑들을 리바이탈리제이션 하기 위한 어떤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 자체를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그 레스토랑을 통해서 어떤 구입한 어떤 음식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본인 혼자 먹으려고 막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감자 걸렸는데 봤더니 뭐 혼자 가서 계속 먹었어요. 근데 그거는 비즈니스 밀이 아닙니다. 엄격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망했어도 집에서 삼시세끼 먹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밀이 왜 50%였느냐. 사장이 손님을 만날 때 야 너는 비즈니스 안 해도 집에서 밥 먹잖아. 그러니까 네 거는 공제하지 마. 그런 의미에서 50이거든요. 그럼 이게 왜 100이 됐느냐. 이제는 야 손님을 만나면 기약이면 레스토랑에서 먹어라. 음식점이 힘드니까. 네 것까지 공제해 줄게. 그런 의미의 취지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클라이언트, 포텐셜 커스터머. 근데 내 부인이 포텐셜 커스터머일 수는 없잖아요. 와이프하고 식당 가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클라이언트, 포텐셜. 그러니까 인플로이들한테 사준 밥은 원래 100% 공제예요. 인플로이 밀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식당에서 배달을 시켜서 직원들을 먹였을 경우는 인플로이 밀로 가서 100% 원래 세법상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비즈니스 밀이라는 것은 손님을 접대하실 때 식당을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밀에 관련돼서는 100% 이제 공제를 해라라는 그 레스토랑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케어스 액트 안의 취지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내가 렌탈 비즈니스를 건물을 갖고 하고 있는데 내가 발생된 이 렌탈 인컴을 내가 20% 공제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렌탈 비즈니스가 있을 경우는 LLC를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따로 셋업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나는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내가 렌탈 비즈니스를 내 매니지먼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 세이프 하버 룰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룰들을 다 따라야 돼요. 세퍼레이 북을 만들어야 되고 레코드를 기록해야 되고 뭐 등등등의 이러한 뭐 250시간을 뭐 렌탈 서비스에 본인이 막 뛰어야 되고 이런 기록들을 다 만드셔야 돼요. 감사에 걸렸을 때 이런 기록들이 없으면 그 넷인컴에 대한 20% 공제에 대해서 챌린지를 받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만 비즈니스 엔터티를 만들어서 외부의 회계사라든지 뭐 이런 도움을 받게 되면 이러한 기록들은 자연스럽게 부킹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필터링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비즈니스 엔터티를 만드셔서 뭐 리걸 프로텍션 목적도 충족되고 이러한 세이프 하버 룰도 우리가 충족할 수 있고 만일에 그런 게 여의치 않다.
넷 할부는 조그만 거다 그러면 이런 일렉션을 하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갖다가 이 디덕션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라고 하는 디클러레이션이에요.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감사가 나오거나 하면 여기에 맞춰서 그 레코드를 해놓은 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세이프하고 먼저 내가 일렉션을 해놓고 나는 20% 안전하게 이제 공제를 받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 한 10분 더 해도 돼요? 사무장님? 네, 10분 더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을 좀 주시죠. 자, 조 바이든은 민주당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이죠. 그래서 이 코퍼레이션을 비롯해서 마지널 텍스 레이트, 그러니까 모든 텍스가 이제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게 21%의 플래신 C 코퍼레이션이 이제 28%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은 C 코퍼레이션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오너분들께서는 S코브로 전환을 하는 것이 내 세법에 유리하냐 아니냐를 따져보십니다. 그러니까 스트레러지가 좀 바뀌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 텍스 브라킷은 이제 40%로 원위치됩니다. 이거는 지금 프로포절이 아니라 조 바이든이 공약을 한 거기 때문에 세법안이 나와 있어요. 2020년. 그러니까 트럼프의 세법안은 이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25년도에 선셋 사라지는 게 있고 이미 사라진 것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캐피탈 게인에 관련된 룰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캐피탈 게인과 퀄리파이 디비던 관련된 텍스 레이트를 다르게 갑니다. 요는 투자 소득에 대해서 자칫 컨트롤을 잘못했을 때 40% 가까운 텍스를 맞으실 수 있다. 그게 이제 작년에 이 주식 투자 붐을 타고 이게 좀 이제 이 트렌드가 이게 마주치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전략이라든지 하여튼 간에 지금 포트폴리오 관리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오디너리 디비던드가 아닌 퀄리파이 디비던드냐, 오디너리 디비던드로 갈 것이냐에 대한 전략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테마이즈 디덕션 리밋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컴의 몇 %까지 맥스마이즈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쓴 만큼 다 클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리미티드 디덕션이 존재하게 돼. 28%.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질문이 많은 게 썰트가 없어질 거냐 있을 거냐. 예, 아직까지는 썰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없애자는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아직은 좀 저기 됐고요. 그 다음에 일리미네이트 스텝업 베이스라는 의미는 우리가 아일리츠를 통해서 스텝업을 시켜가지고 상속세를 줄이는 플랜이 있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엄마가 10년 전에 산 부동산을 10년 후에 일리버컵을 트러스트를 만들면서 트러스트에 옮기면은요. 그 베이시스가 10년 전에 엄마가 산 게 아니라 지금 들어가는 시점으로 베이시스가 올라가서 베이스가 돼요. 그래놓고 내 자식한테 이걸 상속을 하게 되면 10년 전의 베이스와 자식이 파는 시점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간 시점과 자식이 파는 시점 사이에 캐피탈 게인을 내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게 없어지게 되면 상관이 없어져요. 그러면 에스테이트 플랜 전체가 또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아마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쉽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뭐 텐더리언 익스체인지를 뭐 없애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썩 들어갔죠. 왜냐하면 그거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부동산을 갖고 있고 텐더리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에스테이트 텍스 이그젠트가 그죠? 지금 11 밀리언이 넘잖아요. 이것이 3.5, 3.5 밀리언으로 줄어들 거고 이 에스테이트 텍스 브래킷은 언제 줄어들지 몰라요. 이게 언제 갑자기 1 밀리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좀 있고 상속 플랜이 아직 안 돼 계신 분들은 에스테이트 플랜에 대해서 이번 조 바이든 정권 들어서 발생되는 이런 변화들에 맞춰서 상속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계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비즈니스 오너분들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15만 불 이상 내대코트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그 상식적인 부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과 맞춰서 이런 플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2025년까지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지금 이 5.49 밀리언으로 줄어드는 시점이 2026년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기프트 텍스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 정책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믿고 계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뭐 결론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결국 제가 이제 쭉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하자면, 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비즈니스 오너들을 초점으로 제가 이제 세미나 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사이드가 있고 비즈니스 사이드가 있죠. 자, 플랜은 개인적인 사이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비즈니스 인컴을 통해서 개인 세금 보고를 하는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플랜이 완성돼야 스트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획과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 이 단어를 제가 플랜과 스트러지 되게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이 플랜이라고 하는 거는 준비를 하는 단계, 그리고 스트러지는 이제 적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의 인컴을, 제가 말씀드린 넷 인컴, 매출은 줄이라고 해도 늘리죠. 비즈니스를 하시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거니까. 근데 같은 돈을 벌었어도 세금을 내야 할 금액을 결정짓는 거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100만 불을 버신 분이 어떤 분은 세금을 전혀 안 낼 수도 있고, 트럼프처럼 $750 냈대잖아요. 트럼프가 지난 수년 동안을. 어떤 분은 100만 불을 벌어서 제대로 내면 60만 불을 냅니다. 번 돈의 대략 60%를 세금을 내거나요. 세율에 따라서. 이게 이제 조 바이든 정부에 또 올라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의 단계에서 전략, 즉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텍스 디덕션 내지는 크레딧, 정부의 어떤 정책들에 따른 전략적인 어떤 크레딧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이제 노년을 퀄리파이, 가장 큰 비용을 우리가 단기에 라이트업 할 수 있거나 장기적으로 크게 라이트업 할 수 있는 게 퀄리파이 플랜이에요. 그런 툴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고려를 하셔야 되고, 특히나 작년과 올해 같은 특수 상황 속에서는 팬데믹을 통해서 받은 이 릴리프 금액들, 그랜트들, 이런 것들이 나한테 어떤 임팩으로, 이게 인컴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웨이브가 되느냐를 따져서 정확하게 그 부분들을 정산을 해서 정확한 세금 보고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은 결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모든 전략들을 정확하게 수립을 하고 세금 보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플랜들이 섰을 때,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바켓스 4개 있잖아요. 타임, 쉬프트, 코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죠? 프로덕트. 네? 프로덕트. 네, 프로덕트. 우리 역시 노 회장님 대단하십니다. 안 주무셨군요. 네. 예, 이 4가지의 버켓을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인컴을 미뤄야 할지, 내가 비용을 땡겨야 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여러분들의 어떤 전문가들과 유기적인 어떤 그런 전략 수립을 통해서, 계획 수립을 통해서 그거를 전략으로 적용을 할 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같은 돈을 벌었지만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세법 업데이트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런 큰 그림을 그려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세법을 일일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병원에 갔는데 약의 효능을 다 알아야 되나요? 그러려면 의대를 갔죠. 왜 제가 병원을 가겠습니까? 의대가 내가 나한테 처방을 하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디가 아픈지는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병원을. 가서 의사한테 제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런데 글쎄 제가 왜 왔죠? 머리가 아픈 것도 같고 배가 아픈 것도 같고. 그러면 정확하게 의사가 처방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어디가 윅포인트, 즉 내가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아 라는 정도 인지라면 회계사를 만나서 내가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왜 세금을 많이 내는지에 대한 진단이 나오겠죠. 근데 거기 가셔서 나는 왜 돈을 못 버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답이 없어요. 회계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즈니스 오너가 당연히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한 질문의 관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세법의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세법들이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이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일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엔 그 모든 목적은 여러분들의 데스티네이션, 개인 텍스의 브라켓을 낮춰서 결국 내가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공부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금의 혜택을 맥시마이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비용들을 다 긁어 모아서 여러분들 비용에 넣어서 넷 인컴을 줄이는 거고요. 버는 그로스를 줄일 필요는 없죠. 세금이 무서워서 덜 벌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세금을 줄이겠다라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패스트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그 동일한 일을 할 때 받아야 할 몫을 여러분들 비즈니스에서 정당하게 월급으로 가져가야만 합니다. 이제는. 감사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저너블 컴펜세이션이라고 하는 개념. 아울러서 베이시스. 내가 회사에 투자한 돈 이상을 회사에서 뺄 수 없다. 왜? 그건 자본 잠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비즈니스 엔터티가 패스트루든 아니든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스트럭처 이것이 절세를 위해서 혹은 변화되는 세법을 플렉서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어떤 전략적 퀄리파이 플랜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커스트 세그리게이션이라든지 어떤 굵직굵직한 그런 IRS에서 허락하는 라이트업이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캐스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해외 자산 관련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널티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해외에 회사를 갖고 있는데 지분을 10% 이상 미국 시민권자로서 갖고 있다면 CFC 547이라고 하는 폼을 파일. 그것도 재작년부터 엄청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적발 시에는 폼 한 장당 10,000불의 페널티를 부과받게 돼요. 그래서 해외에 관련돼 있는 투자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쓰셔서 하여간 지금 많은 변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그 문제제기식을 먼저 표현하시고 그 문제점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잘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그 OC30의 이사님이라는 그 명예에 걸맞게 알뜰한 살뜰한 그 세금 계획도 이렇게 실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저의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우리 스테파니 부회장님, 우리 CPA 회계분과위원회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스테파니 회계사님께서는 CPA를 가르치시는 CPA 맞으시죠? 네, CPA를 예, 예, CPA를 에듀케이션 해주시는 우리 그 CPA님이세요. 그래서 워낙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계시고 좋은 그 텍스, 절세 관련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다음은 저희가 그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윤정 이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예, 혹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석해주신 분들 질문 있으시면요, 말씀해주시면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링크를 받아가지고 쓰셨던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마지막 질문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나왔던 거랑 겹쳐서 이거는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그 해외 자산 신고에 대한 부분을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그게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이 겹쳤었는데 마지막에 알려주셔가지고 그건 클리어 됐습니다. 지금 질문 들어온 내용에 말씀드리면은요. 비즈니스 밀 공제 관련해서 포텐셜 커스터머와 클라이언트 식사비를 했으면 회사 그 대표가 같이 한 포션의 식사비도 포함해도 되나요? 라는 게 아까 이제 설명 중에 있으셨는데 그 내용이 다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설명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네, 사장님이 드신 포션도 예, 밀공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00%입니다.
예, 먼저는 그 50%였는데 이번에는 100% 네. 커버된다라고 내용에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마일리지 공제 관련해서 회사 오너가 집하고 회사 출퇴근 마일리지도 공제가 되는 겁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 일단 큰 틀은 제가 커뮤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과 회사 사이 매일 출퇴근하는 그 루트는 공제할 수가 없어요. 마일리지는. 왜냐하면 회사에 가야지 일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와 집과 회사를 오는 사이에 손님을 만나러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리버사이드를 들렸다 LA로 왔다. 그러면 내가 집에서 리버사이드로 가는 것까지는 마일리지입니다. 그런데 리버사이드에서 집으로 가거나 리버사이드에서 회사로 가는 건 마일리지 공제가 안 돼요. 그건 커뮤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다니는 내가 내 회사로 출퇴근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마일리지 공제를 위해서는 레코드가 증명할 게 굉장히 철저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어요? 제가 그거는 실제로 감사 디펜스 케이스가 있어서 좀 현실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IRS 규정을 보게 되면 어마무쌍한 기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언제 유카운틱에 따라서 언제 이 사람 왜 만나고 그래서 무슨 내용을 했고 뭐 그다음에 밥값은 얼마 썼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디펜스를 하면서 IRS 코드를 찾아보니까 리저너블한 방식의 증거물을 제시하면 받아들여줘야 된다라는 그 클라우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한 4만 불 정도를 맞은 손님을 노체인지로 하는 과정에서 그 법안을 찾아내서 제가 편지를 보냈더니 그냥 찍소리 않고 해줬는데 그 과정에서 제시한 게 뭐냐면 다이어리예요. 다이어리. 그래서 제가 저도 즐겨 쓰는 게 요즘에 이제 구글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This is not.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클라이언트들 미팅이 있거나 하면 여기다가 그 어떤 뭐 주제, 뭐 장소, 시간 이런 것도 그냥 여기다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쭉 소팅을 해가지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장소에 가서 밥을 먹었다. 이게 영수증이 매칭이 되잖아요. 크레딧 카드를 쓰시게 되면. 그렇게 해서 제출하면 그 마일리지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현실에서는 IRS에서 요구하는 그렇게 어마무쌍한 어떤 그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는, 물론 막 오디터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리저너블한 어떤 참 애매하죠. IRS는 항상 규정이 리저너블한 컴pen세이션, 리저너블. 도대체 리저너블이 뭐냐 이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않는 거다. 네. 그러니까 리저너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이 계속 많이 올라옵니다. 네. 시민권자가 한국 회사에 취직을 해서 한국에서 회사라는 것 같아요. 10만 불 이하의 연봉을 받을 경우에 네. 미국 IRS 세금 보고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그 소득 기준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좋은 질문이세요. 일단 정답은 당근이고요. 네. 미국 시민권자는 저기 마다카스카인가 그 섬에 가서 돈을 벌어도 미국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다만 이제 그거까지는 쉬운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한국에 가서 이제 소위 earned income을 받으실 경우하고 여기처럼 1099처럼 자영업자로 등록을 해서 인컴을 받는 경우가 조금 달라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가서 일정 기간 IRS에서 소위 이 미국을 벗어나서 거기에 영주를 할 경우에는 언드 인컴일 경우에는 매년 인상이 되는 소위 언드 인컴 익스클루전이라는 걸 줘요. 그게 아마 올해 12만 얼마 될 거예요. 12만 5,800인가 그럴 겁니다. 매년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이분이 10만 불 이하의 혹은 10만 불 정도의 연봉을 받았다면 세금 보고는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언드 인컴 익스클루전을 넣기 때문에 세금은 한국에서 낸 걸로 퉁 치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10만 불보다 더 벌었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세금이 발생을 하죠. 그럴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이 조세 형평 조약, 즉 더블 텍세이션 방지 조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보다 세율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많이 내면 절대로 미국 연방에는 세금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것이지 보고하고 세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살지 않으면 넌 레지던스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넌 레지던스는 보고는 하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답변이 됐을 걸로 됩니다. PPP 공제 급여 대상자는 ERC 크레딧을 받을 수 없나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다시요. PPP 공제 급여 대상자는 ERC 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요?가 질문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캐스 법안에 의해서 PPP로 지급이 된 월급도 ERC 크레딧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스토랑 리바이탈리제이션 그랜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시간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의뢰를 드리고요. 클로즈 하시고 나머지는 회계사님 인포메이션 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컨택하는 걸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EDD 비과세 대상 금액이 1,200불이 개인당입니까? 가구당입니까? 라는 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EDD를 받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받으셨겠죠? 네, 그런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받으셨다는 의미는 지금 IRS에 지금 아직 승인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지만 UI를 개인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면 받은 UI는 개인 이름으로 오고 1,200이라는 거는 개인에게 해당해요. 나머지 내용들은 좋은 내용 너무 감사하다고 또 박수와 함께 인사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OC 상공회의소 주관, 달라스 상공회의소 그리고 산타클라라 상공회의소 협찬 3월 텍스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저희 OC 상공회에서 더 좋은 세미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스테파니 부회장님, 회계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